일본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 경력의 일본 쌀 전문가가 한 숟가락의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지키려 했던 맛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밥의 정체, 조선 임금님이 먹던 한국 쌀, 임금님표 경김이었습니다. 초밥의 본고장에서 한국 쌀이 일본 장인들을 굴복시켰고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은퇴 교수가 직접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하루키 교수입니다. 일본 농업대학에서 40년간 최고의 쌀 품종 개발자로 일했죠. 은퇴할 때까지 제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일본 쌀의 수호자라 불렸고 정부 훈장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 1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옛 제자 타나카가 보낸 사진 한 장이 제 휴대폰에 도착했죠. 교수님,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열었는데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단순한 쌀 한 줌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나카의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죠. 이게 한국 경기도에서 온 임금님표 경기미입니다. 일본 최고급 쌀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한 일본 쌀이 한국산보다 못하다고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의 일시적인 호기심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타나카의 다음 메시지에 웃음이 멈췄습니다. 이미 도쿄 고급 음식점 3곳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반응이 놀랍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동네 노는 절반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농부들의 평균 나이는 70세가 넘었죠. 제 연구실에서 개발한 품종들도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일본의 쌀이 한국 것보다 못하다고? 이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 제 인생을 바친 연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타나카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한국 쌀 어디서 구할 수 있나? 타나카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샘플을 드릴게요. 일주일 후 한국 쌀과 우리 최고급 쌀을 나란히 놓고 밥을 지었습니다. 색감부터 달랐습니다. 한국 쌀이 더 윤기가 났죠.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찰진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40년 연구의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쓰라린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일본 농업이 뒤처지고 있었죠. 한때 아시아를 이끌던 우리 농업 기술이 이제는 추월당한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타나카에게 다시 연락했죠. 한국에 가봐야겠네. 어떻게 이런 쌀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고 싶어.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합니다. 지금 일본의 쌀이 한국 것보다 못하다고?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타나카의 안내로 도쿄 긴자에 있는 유명 초밥집 스시 마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예약 3개월 대기가 기본인 일본 최고의 초밥집 중 하나입니다. 타나카가 귀띔했죠. 여기서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 아래 카운터가 보였습니다. 주방장 마사모토는 30년 경력의 장인입니다. 저희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루키 교수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체험을 준비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사모토가 2종류의 쌀로 지은 밥을 내놓았죠. 왼쪽은 니가타현 최고급 고시히카리, 오른쪽은 비밀입니다. 맛보시고 차이점을 말씀해주세요. 긴장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왼쪽 밥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시히카리의 맛과 향이었죠. 그런데 오른쪽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묘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찰기가 더 강하고 단맛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오른쪽이 뭔가 다르네요. 식감이 더 좋고 단맛도 깊은데 말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마사모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도 느끼셨군요. 사실 한 달 전부터 비밀리에 테스트 중입니다. 오른쪽은 한국 임금님표 경기미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실제 초밥집에서도 한국 쌀을 사용한다고요? 마사모토의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실수로 시작됐어요. 납품업체가 잘못 배달했는데 손님들이 갑자기 쌀이 더 맛있어졌다고 칭찬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한국산이었습니다. 마사모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장인으로서 부끄럽지만 일본산보다 낫습니다. 특히 초밥에선 찰기와 단맛이 중요한데
이 쌀은 완벽해요. 타나카가 거들었습니다. 이미 도쿄 내 유명 초밥집 5곳에서 비밀리에 사용 중이에요. 어떤 곳은 메뉴판에 프리미엄 라이스 사용이라고 적고 가격을 10% 올렸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우리 초밥의 핵심인 쌀마저 이제는 한국산이라니. 마사모토가 이어 말했습니다. 농림수산성에선 절대 공식 인정 안 할 겁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요. 하지만 장인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저녁 내내 다양한 초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전통이 실수로 들어온 쌀에 무너진다고? 이건 단순한 식재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농업의 위기였죠. 밖으로 나오며 타나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뭘 놓친 거지? 타나카는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쿄의 밤거리와 달리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던 쌀마저 추월당했다면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일본 농업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타나카와 함께 도쿄 외곽의 조용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노년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야마구치 히로시, 농림수산성에서 30년간 근무하다 최근 은퇴한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루키 교수. 야마구치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연구실에 있던 동기였죠. 타나카에게 들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찾고 있다고. 야마구치는 주위를 살핀 후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색 표지에는 극비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이건 6개월 전 완성된 내부 보고서입니다. 한국 농업 기술 침투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파일을 열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뒤처진 일본 농업. 5년 내 붕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요? 이게 사실인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마구치는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 팩트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농업 혁신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스마트팜, AI 농업, 품종 개발. 우리는 그동안 뭘 했죠? 옛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자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쌀 품질 지수, 생산성, 수출 경쟁력.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농업 인구 연령 구조 차트였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이 75%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40세 미만 청년 농부 비율이 급증하고 있었죠. 왜 이런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야마구치는 쓴웃음을 지었죠.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선도한다는 환상을 깨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단 10명만 읽었습니다. 야마구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보고서 결론부에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적극적인 기술 협력 확대. 농업 분야 청년 유입 정책 강화. 하지만 모두 묵살됐죠. 대신 일본 전통 농법의 우수성 홍보에만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 추세 지속 시 10년 내 일본 식량 자급률 20% 이하로 하락 예상.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알고도 방치했군요. 제 말에 야마구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일본을 망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 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오만함이죠. 카페를 나오며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국에 가서 내 눈으로 봐야 해. 그들이 정말 우리를 앞섰는지. 호텔로 돌아와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전주, 한국 농업 혁신의 중심지라 했죠.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뒤처지기 시작한 걸까요? 누가 일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비가 내렸습니다. 타나카는 일본에 남고 한국농촌진흥청 소속 김민수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었죠. 하루키 교수님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저희 시설을 둘러보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전북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최첨단 건물. 젊은 연구원들로 붐비는 로비. 우리 농림수산성 건물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말이죠. 먼저 우리 종자은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안내했습니다. 지하시설로 내려가자 거대한 스마트 저장고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22만 종의 종자를 디지털 관리 중입니다. 각 종자마다 AI가 최적 보존 환경을 조절하죠. 일본 종자은행에서는 아직도 수기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다음은 품종 개발실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죠. 이건 유전자 시각화 시스템
시스템입니다. AI가 최적 교배 조합을 제안하고 결과를 예측합니다. 개발 기간이 기존의 3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점심 식사 후 대형 복합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K-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전국 스마트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농장별 생산량, 날씨 영향, 작물 상태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8,500개 스마트팜을 연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AI가 먼저 감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농부들은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농부들이 직접 논을 살피러 다니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드론 센터였습니다. 경납고에는 수십 대의 농업용 드론이 정렬해 있었죠. 이 드론들은 파종부터 농약 살포, 생육 상태 확인, 수확량 예측까지 담당합니다. 노동력을 80% 절감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드론을 조종했습니다. 24살 대학생 실습생이라고 했죠. 그의 손끝에서 드론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손으로 쌀을 심고 있는가? 저녁 김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입니다. 2014년부터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했죠. 처음엔 농부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농가에서 수확량이 40% 증가하자 모두가 변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마트팜 단지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24시간 가동됩니다. 작물이 자라는 동안 쉬는 날이 없으니까요. 김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한 겁니다. 일본은 20년 뒤처졌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김 박사는 저를 전남 고흥의 스마트팜 밸리로 안내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거대한 유리온실들이 군락을 이루고 그 사이로 연구동과 물류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죠. 여기는 한국 최대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330헥타르 규모의 1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농촌인데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농부인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네, 청년 농부들입니다. 평균 나이 32세입니다. 대부분 공학, IT, 생명과학 전공자들이죠. 여기선 농부보다 작물 데이터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토마토 농장이었습니다. 3헥타르 규모의 유리온실. 그런데 농부가 단 2명뿐이었습니다. 27세 청년 최준호가 저를 맞이했죠.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희 농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최준호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였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온실을 안내하는데 전통적인 농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흙 묻은 손이 아니라 세련된 터치스크린을 조작하고 있었죠. 이건 작물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재 토마토 당도, 산도, 수분 함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실 천장에는 센서가 줄지어 있었고 바닥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이 작물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밤에도 순찰하죠. 최준호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준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일반 농법보다 3.2배 많습니다. 게다가 연중 생산이 가능하죠.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딸기 농장이었습니다. 29살 여성 농부 박지영이 운영하고 있었죠. 서울대 생명공학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딸기의 최적 생육 환경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박지영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이 매일 20만 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찾아냅니다. 맛있는 딸기를 위한 황금 공식이죠. 점심시간 청년 농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농사를 힘든 일이 아닌 첨단 비즈니스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이 아니라 데이터를 캐는 겁니다.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후에는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십 명의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죠. 매년 2,000명의 청년 농부를 양성합니다. 경쟁률이 8대1입니다. 김 박사의 말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농업학교에 지원자가 없어 문을 닫고 있는데 숙소로 돌아오는 길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이 손으로 농사 짓는 나라 vs 젊은이들이 AI로 경작하는 나라. 승자는 누구일까요?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전북 김제의 농업기술수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건물부터 특이했습니다. 원형 유리 건물 안에는 세계 지도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빨간 점들이 뭔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농업기술이 수출된 국가들입니다. 현재 43개국 127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농업기술을 수출하지만 주로 아시아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도를 보니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 세계에 한국 기술이 퍼져 있었습니다. 센터장 이정훈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루키 교수님, 영광입니다. 저희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온실 단지였죠.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근처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킹살만 식량안보 프로젝트죠. 한국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 사막에서 채소를 재배합니다. 다음 영상은 북유럽의 설원 이었습니다. 핀란드 로바니에미 지역입니다. 영하 30도 환경에서도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지금은 현지 딸기 생산량의 60%를 담당하고 있죠. 놀라운 영상들이 계속됐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직 농장, 브라질 건조지대의 스마트 관계 시스템, 독일의 도시농업 프로젝트, 모두 한국 기술이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호주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대응 농업 시스템 구축이죠. 이 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한국 연구원에게 교육받는 모습이었죠. 저 사람들은 이 박사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실은 일본 미쓰비시 농업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입니다. 작년부터 비공식 기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온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실 하루키 교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나카무라 씨와 스즈키 씨. 제 제자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장 총애했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죠? 이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작년에 한국 기업에 영입됐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지금 베트남 프로젝트 책임자고 스즈키 씨는 우리 연구소 자문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후 국제협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스라엘, 농업 선진국들의 젊은 연구원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우는데 일본은 아직 자존심을 고집하고 있군요. 제 중얼거림에 김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늦은 것보단 낫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걸까요? 어쩌면 변화를 두려워한 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날은 일정에 없던 날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하루, 김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기술만으론 한국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 전통가옥 800여 채가 보존된 지역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도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았죠. 김 박사가 한 건물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전통 주막입니다. 막걸리와 한식을 맛보실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한복 입은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나무 테이블에 앉아 막걸리와 파전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막걸리 생각보다 부드럽고 상큼했습니다. 이것도 한국 농업의 산물이군요. 제 말에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한옥의 구조가 흥미로웠습니다. 곡선의 기와지붕, 나무 기둥, 한지로 만든 문. 일본 전통 가옥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우리 건축도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한국 농민들의 쌀을 강제로 수탈하는 장면, 문화재를 반출하는 모습,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60대 남성 김영호 씨였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쌀을 대량으로 수탈했고 우리 농업 기술을 억압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영호 씨의 어조에는 증오가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었죠. 해방 후
우리는 잃어버린 농업 기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조들의 농사를 연구하고 세계 각국의 기술을 배웠죠. 지금의 한국 농업은 그 고통의 역사 위에 꽃핀 결실입니다. 마지막 전시실에 들어서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곳에는 해방 직후 한국 농민들이 전통 종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토종 종자를 없애려 했지만 농부들이 몰래 보관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에 씨앗을 숨기기도 했죠. 김영호 씨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눈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파하는 분이시군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씨의 다음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고통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뺏었고 이들은 지켜냈습니다. 차이가 여기 있었군요. 해질 무렵 한옥 카페에 앉아 김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정신과 철학이 아닌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농업의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낸 의지, 전통을 지키려는 집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금 생활의 평온함 대신 매일 전화와 회의로 바빴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일본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림수산성의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자료와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 농업의 현실을 설명했죠. 대부분은 놀라워했지만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키,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 일본 농업이 그렇게 뒤처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그 다음은 대학 동료들이었습니다. 농업대학 교수들 앞에서 발표했죠. 우리는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은 이미 농업 4.0 시대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젊은 교수들은 공감했지만 나이 든 교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농업대학 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 300명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본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학생의 질문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중 NHK 프로듀서 야마모토가 연락해왔습니다. 하루키 교수님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릴 기회였습니다. 2달간의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연구실부터 일본 각지에 쇠퇴하는 농촌,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 첨단 농업 현장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 농부들과 일본의 고령 농부들을 대비시킨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NHK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너무 일본을 비판적으로 그리는 것 아닙니까? 고위 임원의 우려에 야마모토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한 경고입니다. 방송 일주일 전 농림수산성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될 것입니다. 일본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마침내 방송일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10년 한국 농업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의 90분 다큐멘터리가 전국에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은 놀랍게도 18.7%, 2천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시청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샵 농업혁신 샵 일본의밀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신문들은 일제히 일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농업혁신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죠.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본을 너무 부정적으로 그렸다.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건 일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송 한 달 후 농림수산성은 농업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농부 육성, 스마트팜 확대, 국제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일은 제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간 나카무라와 스즈키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곧 일본으로 돌아가 변화에 동참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3개월 후 NHK 특별 좌담회에 출연했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부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은 변해야 합니다. 한국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강연 요청, 자문 의뢰, 인터뷰 신청. 75세의 은퇴 교수에게 찾아온 새로운 삶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메마른 일본 농업에 새 생명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